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지부조화 이론의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인지부조화의 경우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었죠. 인지부조화 발생 요건.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행동을 완전히 반대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만약에 자신이 그 산 차를 되팔게 되면, 그죠? 그 경우는 완전히 뭐 행동 자체를 바꾼 거기 때문에, 변화시킨 거기 때문에 인지부조화를 확실히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산 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차를 샀는데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게 되면 그 단점을 보완해서 무마시키는, 완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지를 첨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차의 장점을 추가로 발견해서 이러니까 내가 이 차를 살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평가 기준의 변경이나 부조화를 일으키는 정보의 중요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가 산 차의 단점을 평가 잘시키는 겁니다. 그 단점은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남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단점을 지적하면 그건 내가 다 알고 그렇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조화를 일으키는 상황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의 변경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태도의 변경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막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건데,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핑곗거리를 찾아야 되고, 또 그런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지부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불만족스러울 때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이런 인지부조화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 귀인이라는 걸로 내용을 좀 바꿔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만족, 불만족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을 때 이제 귀인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귀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나 타인의 태도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추리하는 과정이다, 하는 추리의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이 귀인이론이라는 것은 사회심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로 다루어 왔고, 우리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그 영역에서, 많은 분야에서 이 괴인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인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귀인이론은 그 귀인이 결정되어지는 원리와 그것이 갖는 영향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려는 이론을 말한다. 이 귀인 이론이 이제 시작되게 된 출발점은 바로 하이더라는 학자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이더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위가 행위자의 내면적 속성 때문인지, 그 사람의 어떤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욕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조리 있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다른 하나는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이더가 주장한 이 출발점이 된 얘기가 이제 점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귀인 이론의 체계가 하나 둘씩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더는 이 상식 심리학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나이브 사이콜러지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다소의 기초적 이론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상식 심리학이다. 우리가 이 상식 심리학이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가장 이 귀인 이론을 잘 설명해 준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속담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익히 많이 사용하는 잘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이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 행동에 대한 일반 이론을 말한다.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상식 심리학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행동 및 태도의 원인을 추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어떤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추론과 다른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그 추론은 달라요. 그것이 이제 행위자냐 관찰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켈리라는 학자가 이 공변 모형이라는 걸 또 제안을 합니다. 공변 모형. 공변 모형이라는 건 뭐 마찬가지로 이제 코베리언스의 개념이죠. 같이 변화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행동 또는 어떤 결과와 늘 공변하는, 즉 따라다니는, 함께 변하는 원인을 그 행동의 원인으로 지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늘상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원인 지각을 하는 거에 세 가지 차원의 내용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이제 특이성이라는 어떤 실체, 대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관성, 그건 이제 시간이나 양식에 대한 부분이고, 합의성, 그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언제, 예나 지금이나, 그죠? 그 대상, 아니면 다른 대상하고는 다른 그 대상만, 그리고 누구가 라는 그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방체, 그죠? 육면체의 공변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공변 원리의 정의입니다. 공변 원리의 정의인데 어떤 특정 효과의 원인은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없을 때는 없는 원인의 귀인이 된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없어지면 그 없는 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어그리먼트의 방법으로 우리가 A, B, C라는 것이 우선 원인 변인으로 작용할 때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A, B만 가지고도 효과가 나타났어요. A, B, C일 때도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B 때문이라는 거죠. B 때문. 그죠? A, B, C일 때도 효과가 있었고 A, B일 때도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B, C일 때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존재했던 건 뭐예요? B라는 것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 데에는 B가 원인을 제공해 준 거죠. 그죠? B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A, B, C는 효과가 있었어요. A, B, C로 효과를 보니까 효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A하고 C만 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 안 나타났다는 건 없는 것 때문에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난 거는 이 B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변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변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그 함께 변한다는 육면체의 모형을 적용했을 때 특이성, 그죠? 유별성, 특이성이라고 하는 대상, 자극 대상입니다. 자극 대상. 높은 거는 뭐예요?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데 그거일 때만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특이성이 낮다라는 조건은 뭐예요? 그냥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좋아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으면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합의성은 사람에 대한 거라 그랬죠. 누구나 그 자극에 대해서는 뭐뭐 한다. 누구나 그 자극에 대해서는 뭐뭐 한다라는 거죠. 합의성이 굉장히 높은 일치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자극에 대해서는 좋아하더라. 근데 로우인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그 자극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만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일관성은 뭐예요? 상황이나 시간적인 걸 부분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높은 조건은 뭐예요? 그는 예전에도 늘 그 자극에 대해서는 좋아했다라는 거죠. 근데 낮은 조건을 보니까 예전에 그는 그 자극에 대해서 좋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희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먹은 우동이 참 맛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맛있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두 하인 조건으로 그 원인 규명을 해보면 특이성 조건에서는 영희는 다른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한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성은 뭐예요? 다른 친구들도 그 우동이 맛있었다고 했다. 그죠? 높은 조건이니까. 또 일관성이 높은 조건에는 영희는 예전에도 그 집 우동이 맛있었다고 말했었다. 그러니까 그 우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영희는 그 우동을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의 결정적인 그 집 우동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을 추론하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고 그것들이 함께 변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원인 추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켈리의 절감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디스카운팅 프린서플이다. 절감 원리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떤 행동 또는 결과에 그럴듯한 한 원인이 존재하면 다른 원인의 중요도는 절감이 되더라. 그럴듯한 한 가지 원인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른 원인의 중요도는 절감된다는 거예요. 세일즈맨의 친절한 인사를 놓고도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세일즈맨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친절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해당될 수 있죠. 그죠? 그럴듯한 인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완전히 아닌 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절감 원리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두 집단에 대해서 실험 참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한 집단은 실험이 끝나고 나서 1불을 줘요.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20불을 줘요.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이 실험 참여했는데 그 실험이 재밌었느냐 라고 하니까 1불 받은 집단은 재미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20불 받은 집단은 재미있다. 아주.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재미는 없는데 20불을 받았으니까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난 20불 받은 것 때문에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불 받은 집단은 1불 받은 것 때문에 재미도 없었는데 재미있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1불 받은 집단은 재미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반대로 증가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행위를 보이는 것이 많은 노력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행해질 때는 그 행위자의 내적 특성에 귀인하려는 원리다. 그러니까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게 되면, 그죠? 그 행위 주체의 내적인 특성에다가 귀인하는 부분이 바로 증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경우 기업 광고를 하는데 그 기업이 자기네가 하고 있는 그 이익 추구라는 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 신뢰도가 증가하죠. 그죠? 사실은 뭐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종이를 가지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죠? 근데 그 유한 킴벌리가 무슨 광고를 해요? 나무를 보호하자. 수목을 보호하자 그래갖고 나무를 엄청 심고 막 가꾸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나무를 베서 나무를 가지고 원료로 삼은 그런 종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신뢰로운 기업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된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더에서 시작된 귀인 이론이 켈리를 거치고 이제 와이너라는 학자한테 오면서 이 와이너가 바로 귀인 이론을 아주 정립을 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귀인 이론을 체계화시킨 학자가 바로 와이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너는 귀인의 기본 원리로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하죠. 원인의 소재, 로커스 오브 코저리티,
이거 통제의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적 원인이냐 외적 원인이냐. 내적 원인은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들, 능력, 기분, 성격, 태도 같은 것들이고, 외적 원인의 대표적인 것은 운, 재수, 상황, 타인, 돈, 이런 것들이 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원인의 안정성 차원이라는 건 뭐냐?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 성격, 역할 이런 것들이고, 불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은 뭐 굉장히 날씨 같은 것도 굉장히 오락가락하죠. 운도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불안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통제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얘기가 통제 가능성입니다. 통제 가능한 원인은 노력이라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원인은 능력은 자기 마음대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과제 난이도도 내가 쉽고 어려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노력은 내가 마음 먹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의 세 가지의 차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가 와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너가 이 귀인 이론의 원리를 다양한 분야에다가 영역에다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요. 2000년도 아마 초반까지도 제가 와이너가 쓴 논문들을 이런 그 여러 영역에 적용한 논문들을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와이너는 굉장히 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학자죠. 수십 년 동안 귀인 이론과 관련된 연구를 엄청 많이 한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소비자에다가 이 귀인 이론을 적용한 사례로서 예로서 한번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이 세 가지 차원, 내적, 외적, 그리고 안정적, 불안정적, 안정적, 불안정적, 그 다음에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그래서 이 2x2x2니까 8가지의 경우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내적이면서 안정적이면서 통제 가능한 거는 바로 충동성이나 실수다. 내적이면서 불안정적이면서 통제 가능한 것은 의무불이행이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품 설명을 무시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죠. 통제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죠? 소비자가 충분히 제품 설명서를 열심히 봤으면 괜찮았던 건데 안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뭐 통제 불가능한 것은 뭐 구매 능력 자체가 없었다든가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부재해서 그런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내적이면서 불안정적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것은 조작 능력 부족. 능력 부족인 거죠. 내가 그 물건을 잘 다룰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이면서 안정적인 거, 거짓말, 눈가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회사 쪽에다, 이거는 내 자신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상태였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회사 쪽에다 원인을 돌릴 때, 외적이면서 안정적이면서 통제 가능한 건 바로 거짓말, 눈가림, 눈속임수 같은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것은 상황 요인, 불가피한 요인, 이런 거, 뭐, 자연재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외적이면서 불안정적이면서 통제 가능한 거, 근무 태만으로 인한 불량 또는 업무 착오, 그 다음에 또 통제 불가능한 거는 또 노조 파업으로 인한 차질,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인 이론이 이 우리 소비자에 적용되어지면서 귀인 후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원인을 어디다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품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이 생기고 서비스가 못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소비자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품 실패의 원인이 자신이나 상황적인 것일 때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지 않지만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럼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죠. 실패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꽤 비싸고 내가 많은 그 관여도가 높은 제품일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아주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죠?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하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볼 때 브랜드 스위치, 전원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다음엔 이거 안 사. 내가 사나 봐라. 다른 거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만히 못 넘어갈 경우엔 불평행동을 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그 불평행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교환해달라고 그럴 수 있고, 환불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구전행동이에요.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야, 너 A 브랜드 절대 사지 마. 누가 A 브랜드를 사려고 하면 야,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야. 라고 부적인 구전행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부적 구전행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오면 보복행동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회사에다가 이거 보상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고, 교환도 안 된다 그러고, 환불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적 불평행동으로 확장이 될 수 있어요. 뭐 어디 정부 기관에다 신고할 수도 있고, 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완전히 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인 후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귀인이라는 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 사람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귀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귀인 후에 정서 유발이라는 게 뒤따르게 되고 또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소비자 귀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인 후의 행동이 귀인 후의 행동에 대해서 마케터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원인 파악 후에 대처를 해야 돼요. 그죠? 소비자들이 정말 어떤 원인 때문에 자꾸 어떤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사실은 불만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도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으로 귀인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고요. 소비자가 사용법 미숙으로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천연적 속성으로 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또 그 제품의 원료가 뭐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불만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적 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한 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의 유형은 아까 이제 크게 구분해서 사적 불평 행동이 있을 수 있고 공적 불평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제품 성과에 대한 사전 기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표현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개인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공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업자나 제조업자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적 반응으로 부정적 구전 활동, 재구매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언론이나 법적 그 소비자 기관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그 공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평행동의 유형을
아주 세분화해서 다 일일이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에이, 됐어, 그만, 내가 이거 안 사고 말지 뭐 다음부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결국 아무 행동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이고 막 돈 들이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해봐야 별로 내가 이득될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 역시 또 아무 행동도 안 합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사실은 많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왔어요.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무행동, 불평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다 이제 무행동이라고 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그죠? 이런 사적인 불평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공적인 불평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그 행동에는 이런 교환 요구, 반품 처리 후 환불,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 제품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 신문이나 인터넷에 불평의 글을 올렸다, 주위 사람에게 이 제품을 사지 말라고 했다. 즉 부정적 구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무튼 항의와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적 불평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불평의 강도에 따라서, 불만족의 강도에 따라서 무반응, 사적 행동, 공적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불만의 원인을 외부에 둘수록 불평 행동, 불만 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최후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공적 행동이죠.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강한 공적 행동이에요. 정말 법정 소송까지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련 소비단체에 고발도 해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에다가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 행동을 하게 될 경우는 굉장히 아주,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안 되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 되니까 공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 행동의 유형도 다양하고 또 그 유형들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문제는 뭐예요? 고객들이 물건을 사서 자기네 자사 상표를 사용해 보고 불만족했을 때, 그 불만족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불만족한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 불만 고객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평 행동을 한 이후에 고객의 소리라고 하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 고객의 소리를 정확하게 잘 듣고 그 고객의 불평 행동을 잘 처리해주면 오히려 고객 충성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불만족한 고객 발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 고객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물적 보상이라는 것도 해줄 수 있고요, 심적 보상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신속, 완벽하게, 빠르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심적 보상이라는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단골 고객으로 다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평 회복. 효율적인 그런 회복의 순서는 사죄, 신속 대응, 감정이입, 상징적 보상, 사후 처리의 단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을 조직 심리학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공정성 이론을 여기다가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분배 공정성, 보상을 얼마나 적절하게 해줬느냐, 소비자의 노력에 비례한 보상, 고객의 욕구에 맞는 보상을 제대로 해줬느냐, 절차 공정성, 그리고 빠르게 아주 유연하게 제대로 잘 처리를 했느냐,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상호작용 공정성, 설명과 정직함과 공손함과 노력과 공감, 정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셨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고 솔직하고 공손하게 고객을 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불만 고객들이 그래도 마무리 또는 그런 불만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또 우리 회사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 이론을 또 적용한 연구 사례들이 쫙 여기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배 공정성이라는 게 배상, 환불, 앞으로 어떤 할인이나 대체 수상 쿠폰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보상의 적절성이라는 거. 그죠? 소비자의 노력에 비례한 보상 이런 것들이다. 이런 연구들이 쭉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분배 공정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는 불평 처리 후 만족이 높게 나타나더라. 절차 공정성이라는 건 바로 과정, 결정, 적시성과 처리 속도, 접근성, 유연성. 이 연구들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고 역시 절차 공정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들도 만족도가 올라가고 부정적인 구전 의도도 감소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호작용 공정성 같은 경우는 고객을 상대할 때 그런 정말 공손하고 진실하고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잘 해주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그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 요소와 불만족 요소 얘기할 때 아마 고객 서비스라는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공정성의 요소들, 분배 절차, 분배 상호작용, 절차 상호작용, 이 두 가지 것들이 함께 작용했을 때에 또 역시 그 연구 결과들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오는 결과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절차가 공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는 분배는 또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상호작용이 또 어떠했느냐 하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떠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어떠했느냐, 그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은 또 연구들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말 이 불평행동의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보면 알죠. 고객들이 막 진짜 그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불평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불만이 있어도 불평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8%와 23%, 한 30% 정도가 불만족을 느끼지만 그중 70%가 거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다라고 표현한 정도가 30%라면 불평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고객들이 70%가 되더라. 침묵 고객이. 그게 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사에서 파악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히려 고객들에게 불평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불평을 해주는 고객들은 고마운 고객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고객의 충성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실제 이런 사례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일선 근무자들이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케어라인 앤 케어레시라는 제도를 도입했더니 그만큼 불만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족한 고객을 1%만 더 확보할 수 있어도 20만에서 40만 파운드의 수익을 더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만족한 고객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다시 그 불만족한 고객을 다시 만족스럽게 만들면 좋다는, 우리 고객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침묵은 만족이 아니다. 고객을 불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고객 그 제도라는 게 그 고객 불편 엽서를 보내라고 해서 그 엽서 같은 것도 예전에는 막 여기저기 꽂혀 있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거 막 써가지고 보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요즘이야 뭐 인터넷 같은 걸로 뭐 바로바로 자기의 의사를 보일 수가 있는데 예전엔 그만큼 불편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불편 엽서에다가 내가 일일이 써가지고 발송하는 사람은 대단히 고마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불만 파악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 고객 행동입니다. 불만족을 표현하지 않는 고객. 뭐 기분 나쁘니까 종업원을 공경에 처하게 할까봐 걱정돼서 어디에 어떻게 불평을 해야 하지 모르는 경우도 뭐 시정해 주지도 않을 텐데 뭐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사장이 인지한 하나의 불만이라는 게 500명의 불만족한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을 알아낸 거예요. Escalation Invisibility to Top Management. 결국은 탑 매니지먼트에서 그거를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aste of golden nugget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 탑 경영진에서 정말 이 하나의 불만거리가 500명의 불만족한 소비자들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이런 불만 고객들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불만 고객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키패드 이용해서 좌석에서 불만 제시 가능하게 만들었고, 뭐 코멘트 카드, 케어라인 폰이라는 것도 있고, 중요 고객 초청해서 함께 서비스 체험을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마린 세이빙 뱅크라는 메인 세이빙 뱅크라는 곳에서 역시 서비스 개선 방법을 제시한 고객한테 상금 1달러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타프라는 그 연구 사례를 보니까 불만족 고객의 재구매율을 조사했대요. 작은 불만 고객과 큰 불만 고객들이 엄청난 손실, 불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불평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불평해서 해결되는 경우, 불평해서 빨리 해결되는 경우, 이런 그 재구매율을 파악해 봤더니, 그죠? 불평해서 빨리 해결되면 재구매율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큰 불만 고객들도 재구매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작은 불만 고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한번 이렇게 고객이 떠나가고 나면 그 고객을 다시 잡는다는 건 어려워요. 그 고객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고객과의 평생의 관계에서 오는 수익의 흐름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서비스 회복과 불만 처리하는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객 한 명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만 고객들을 다시 만족도를 올려서 우리 회사 고객으로 그대로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교훈으로 불만에 빨리 반응할수록 고객에게 지불할 금전적 보상도 감소하다. 그러니까 고객이 뭐라고 그랬을 때 바로 반응해서 그 고객을 빨리 처리해주면 금전적 보상도 적게 지급해주면 되는데, 그 고객이 한번 화를 내고 막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더 오히려 그 고객의 화는 커지고 보상을 더 크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불만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지표가 90% 중반까지 도달했을 때 고객에게 보상하는 부분이 8% 감소했다라는 거죠. 고객 유지하는 데 사용된 1파운드의 비용이라는 것은 2파운드의 잠재적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 관련 부서의 지분 만족도도 10% 초반에서 69%로 증가했다는 거죠. 오히려 케어리스 지원 기술이라는 게 그 제도를 운영할 때 700만 불의 가시적인 비용이 발생했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들이 더 크게 발생하더라는 거죠. 루트 코우즈 분석, 즉 근본적인 원인 분석에 사용할 DB를 구축할 수 있었고, 고객에게 편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다음 보다 효과적인 SCM, 공급 체인 매니지먼트,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그 시스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도 오히려 이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곳에 완전히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교훈을 들어놓은 거지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경험들은 해봤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SK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도 고객 분석팀에 있으면서 고객 그 행복센터에서 전화상담원들이 전화 받은 내용은 다 녹음이 돼요. 실제로. 근데 그 녹음된 내용을 어느 날 최태원 회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서 한번 틀어보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막 심하게 SK에 욕을 하는 고객이었던 그 내용을 틀게 돼가지고 회장이 충격을 받으시고, 맨날 월별로 올라오는 보고서에는 그냥 뭐 불만 건수 몇 건, 처리 몇 건, 뭐 처리율 뭐 9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 난 이후에 고객들의 불만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올리라고 한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고, 이게 이렇게 막 건수 몇 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보고서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가 돼서 회장한테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 거냐, 불만족한 고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실감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